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다른 여느 사건들보다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한 아이의 엄마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녀의 가족들, 특히 친정 식구들, 이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건의 주인공인 도나는 1963년 11월생입니다. 끈끈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배려심도 깊고 상냥한 여성이었습니다. 80년대에 도나는 마크 윙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는 62년 11월생이었어요. 도나보다 한 살 많죠. 마크는 똑똑하고 훤칠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도 마찬가지 유대교 신앙이 깊은 유대인 가족에서 성장했습니다. 도나와 마크는 항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집도 사고 애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행복한 노후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족들은 유독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해요. 마크는 항상 다정하고 도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몇 년간 연애를 하다가 1989년 3월 4일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크는 원자력 엔지니어로 일했는데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좋은 일자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당시 연봉 7만 2천 불을 불렀는데 엄청 큰 돈이죠. 이렇게 둘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이주했어요. 도나는 이 지역에 있는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수술실에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했습니다. 부부의 수입은 중산층보다 더 잘 버는 수준이었어요. 스프링필드에서 꽤 잘 사는 동네에 집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도나는 이 집을 구하면서 이 정도 집이면 아이들 여럿 낳아서 키우기 딱 좋겠다 라면서 새로운 삶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부부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부는 특히 애를 많이 낳아서 막 복작복작 거리면서 대가족으로 사는 걸 항상 꿈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는 몇 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도나가 병원에서 일했잖아요. 우연히 임신한 어린 산모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이 경제적 능력도 부족했고 또 아이 아빠도 없는 거예요. 이 산모는 나보다 훨씬 더 잘 키워줄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를 좀 입양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나는 이 소식을 듣는데 운명 같았대요. 내가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돼야겠다. 이건 운명이야. 나보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라고 신이 나를 이 병원으로 보낸 거야. 이렇게 둘에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꽤 형편이 좋았나 봐요. 90년대인데 집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뭐 처음 만나는 날, 같이 노는 날, 뭐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기는 1995년 5월에 태어났고요. 마크와 도나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대요.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다 축하해줬고요. 영상을 보시면 도나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부부는 유대인이었죠. 전통적인 유대인 장명식을 열었고 아기의 이름을 베일리 엘리자베스 윙어라고 지었습니다. 마크는 베일리를 만나고 너무너무 흥분됐대요. 베일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기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려고 했습니다. 딸바보였던 거죠. 앞으로 부부에게 딸 베일리와 함께할 그런 행복한 날들만 남아 있었어요. 1995년 8월 25일 오후였습니다. 911에 한 신고 전화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한 남자를 총으로 쐈어요. 그놈이 제 아내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어디 있나요? 죽었나요?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 아내를 죽이고 있어서 제가 총으로 쐈어요. 지금 우리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지금 아기한테 가봐야 돼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Springfield Police. Yes, help me. I just saw this man in my house. He's inside your house right now? He beat my wife. Is he in there right now? Yes. Does he have a gun? Our brains are everywhere. Did you shoot him? Yes, I shot him. He was killing my wife. My baby's crying. My baby's crying. I gotta go. I'll call you right back. 베일리의 아빠 마크가 911에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통화를 들었을 때 상당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신고 내용은 웬 남자가
자신의 아내인 도나를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있었고 자신이 남자에게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911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기 때문에 디스패처가 다시 연락을 했고요. 이번엔 전화를 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얼마 뒤 경찰이 마크의 집에 도착했고 바닥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한 명은 도나, 한 명은 의문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나를 망치를 이용해서 사정없이 폭행해서 살해했고요. 또 이를 발견한 마크는 그를 총으로 죽였어요. 정당방위로 쏜 거죠. 아내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총을 안 쏘겠어요? 이 사건의 수사는 찰리 콕스라는 형사가 맡았는데요. 남성의 시신으로 다가가서 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27살의 로저 리 해링턴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성은 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리 형사가 트레일러 파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집 여러 대를 소유해 두고 이 집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망한 로저는 거기 세입자 중 한 명이었어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찰리는 평소 로저가 다혈질이고 공격적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 현장의 범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녔던 것 같죠. 그렇지만 범행 현장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아무리 로저가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현장에 망치가 나뒹굴고 있죠. 또 온통 피바다였죠. 형사들이 보기에도 너무 잔인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범행 흉기인 망치는 마크의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로저가 현장에 있던 망치를 흉기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또 마크의 집 식탁 위에서는 담배 한 갑과 노란색 여행용 머그컵이 있었는데 로저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 45구경 자동 권총도 발견되었어요. 이제 이 총을 이용해서 마크가 로저를 쏜 것이었어요. 마크의 집 앞에는 로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이 차 안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마크 윙어, 마크의 풀네임이죠. 그리고 오후 4시 반, 또 마크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마크는 아내의 죽음을 보고 망연자실한 듯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찰리 형사가 다가가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유감입니다. 저 남성의 신원이 로저로 밝혀졌는데 혹시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네? 로저요? 마크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알아요. 와, 지난 일주일 내내 우리 부부를 엄청 괴롭혔어요. 지난주에 마크와 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도나는 아기 베일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할리우드에 다녀옵니다. 여기가 도나의 친정집이거든요. 도나의 엄마랑 새아빠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베일리를 입양했고 빨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양한 아기를. 그렇게 좀 무리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는데요.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공항까지. 공항에는 미리 예약해둔 픽업 서비스 기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셔틀 서비스는 바트라는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건데요. 공항에 도착한 도나와 베일리를 이제 벤 기사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바로 로저였어요. 공항에서 집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런데 로저가 계속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뿐만 아니라 급브레이크도 밟고 막 험악하게 운전을 하는 거죠. 도나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저는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 거리는데요. 돔, 돔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나요? 돔의 영혼이 뭐라고 하는데요? 돔이 저보고 사람들을 죽였대요.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다 죽이래요. 아, 도나라고 했나요? 혹시 저랑 파티 가실래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 도나는 자신과 아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집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저가 도나의 집을 알고 있잖아요. 드랍해주는 기사니까. 도나는 아기를 안고 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바로 걸어 잠깁니다. 혹시 따라 들어올까봐. 그리고 여동생 미셸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데요. 방금 이상한 사람 만났어. 운전기사였는데 집으로 따라 들어올까봐 엄청 무서웠어. 다행히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일단 돌아간 것 같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마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크 완전 열받았죠. 아니, 일부러 돈 들여서 픽업 서비스 이용한 건데, 이상한 운전기사 보내가지고 난폭 운전하고, 막 이상한 헛소리하고, 와이프랑 아기가 차에서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마크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신고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도나가 했던 이야기를 다 기록해둡니다. 종이에 써놨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도나를 계속 찾는 거예요. 도나 집이죠? 도나 집에 있나요? 그냥 끊어버리고. 마크는 분명히 로저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로저가 마크와 도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죠. 연락처도 알고 있었어요. 마크는 이 분명 이상한 기사 로저가 손님으로 만난 도나에게 집착하게 됐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그 회사 찾아가요. 바트라고 하는 그 운송 서비스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를 칩니다. 당신네들 말이야, 직원 똑바로 관리해. 로저라는 자가 일하면서 얻은 정보로 우리 아내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바트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겠죠. 곧바로 로저를 운전기사직에서 정직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도나가 살해되기 전에 로저라는 자에게 이런 일이 겪었다라는 것을 콕스 형사가 알게 되었고요. 이 정도면 로저에게 살해 동기가 있겠다라고 추정했어요. 로저가 도나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마크의 신고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잘린 거나 다름없었겠죠. 그러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도나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콕스는 주방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를 발견하는데요. 마크가 얘기했던 그 기록이었어요. 도나와 로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 사건은 48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마크의 정당 방위는 인정되었습니다. 로저가 아내를 사정없이 폭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충분히 총을 발사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도나의 나이가 겨우 31살이었어요. 이제 막 베일리의 엄마가 돼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나의 죽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완전히 충격 먹었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데 한동안 그걸 못했대요. 믿을 수가 없어서. 특히 마크는 이제 갓 입양한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였어요. 당장 마크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의 랍비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데요. 이 랍비는 유대교에서 상담을 해주는 목회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랍바이라고 하는데 저는 랍비라고 할게요. 유대인이 결혼이나 이혼을 하거나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랍비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기를 몇 명 낳아야 하는지도 조언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도나의 친정 식구들은 장례도 치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마크가 일하는 동안 돌아가면서 아기 베일리를 돌보기도 했어요. 다들 남겨진 마크와 베일리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도나의 가족들은 가끔 마크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도나가 사망한 다음 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이날 마크는 도나의 새아빠인 아이라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크는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착하게 아이라에게 설명했다고 해요. 불과 전날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도 엄청 잔인하게. 또 정당방위긴 하지만 자신도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차분하게 도나의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도나의 가족들은 한 달 정도 마크의 집에 머물면서 베일리도 돌봐주고 마크를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마크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바에 가서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도나의 가족들은 마크가 힘들어서 술에 의지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평소 그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또 정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마크가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도나 사망한 뒤에요. 이 영화 내용 중엔 폭력적인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었어요. 이 춤추는 장면이 유명한 영화죠.
여기서 뭐 총도 쏘고 피도 나오고 좀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슬프고 앞이 막막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크거든요. 도나의 가족들은 마크를 계속 위로해줬고 응원해줍니다. 1995년 12월, 도나가 살해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도나의 엄마 사라는 마크에게 평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다. 보모를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마크도 이에 동의했어요. 이 전까지는 도나의 엄마나 아니면 도나의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크도 빨리 자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크는 레베카라는 여성을 보모로 들입니다. 사라는 잠시 마크의 집에서 레베카를 훈련시켰대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일이랑도 잘 어울리고 상냥하고 착하고 내니로서 너무 완벽한 직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레베카를 환영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내니가 들어와서 한시름 덜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레베카가 베일리를 잘 케어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레베카는 처음 베일리와 마크를 봤을 때 이 가족이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2번이나 엄마를 잃었잖아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레베카의 도움으로 마크는 점점 일상을 찾고 있었고요. 도나에 대한 슬픔도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사라, 도나의 친정 엄마는 마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사라, 저기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레베카가 임신했어요. 베일리에게 동생이 생겼네요. 맞아요. 레베카와 마크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레베카는 내니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마크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쩌면 레베카가 도나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아닌가? 천사처럼 마치 환생이라도 한 듯이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난 거 아니야? 도나의 가족들은 충격을 꽤 받았죠. 도나가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래도 한편으론 레베카가 참 좋은 여자인 것 같았고 또 남녀 사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니까 둘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 가족이 행복하길 원했대요. 또 그게 도나가 바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한 명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도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디안이었습니다. 디안은 도나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베일리도 엄청 아꼈고요. 베일리 이모야. 한국도 엄마랑 친한 친구들은 이모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디안이 봤을 땐 레베카가 너무 괘씸한 거죠. 아니, 내 친구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베일리 보모로 일하라고 했더니 마크 꼬셔가지고 안주인까지 차지하려고 해? 네가 내 친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레베카는 가끔 디안과 마주치게 되면 자신을 싫어하는 그 눈빛이 느껴졌대요. 그 강한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눈빛. 또 레베카가 봤을 때 디안은 지나칠 정도로 베일리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크랑 아이 낳고 나면 결혼하고 베일리의 새엄마가 될 텐데 나보다 이 디안이라는 여자가 베일리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막 챙겨주려고 하고 마치 나를 질투해서 일부러 베일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막 살갑게 하려고 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레베카도 뭐 친구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내가 미워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마크는 도나의 죽음으로 몇 가지 보상금을 받는데요. 먼저 범죄 피해자 보상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5,000불을 받았습니다. 한 3,300만 원 정도 돼요. 또 도나의 생명보험금으로 15만 불, 약 2억 상당을 받았고요. 또 살인자 로저가 일했던 그 바트 운송사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도나가 살해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마크는 찰리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형사님, 제 총 있죠? 그거 수사 끝났으면 좀 돌려주시죠? 네. 뭐 받고 싶으시면 한번 경찰서 오시죠?
이렇게 마크는 찰리를 만났고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찰리는 이상함을 느껴요. 마크가 경찰들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계속 떠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완전히 종료된 거죠? 혹시 추가로 수사하거나 뭐 더 확보해야 되는 증거 있어요? 뭐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찰리는 마크가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레베카의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요. 마크는 레베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레베카는 결혼이 망설여졌대요. 아이는 생겼는데 이 쉽게 청혼에 예스하지 못했던 이유가 종교적인 것도 컸다고 해요. 마크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레베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마크는 개종까지 했어요. 이 유대인이 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레베카랑 같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마크는 자신의 랍비에게 개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랍비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레베카는 마크와 결혼하기로 동의합니다. 1996년 10월 둘은 비공개로 결혼식을 하는데요. 가족들에게도 이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사실 레베카의 친오빠가 마크를 반대했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했었어요. 결혼식 한 달 뒤에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는 도나의 가족들도 참석했어요. 도나의 친정 식구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미묘한 기운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다들 그래 축하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그 공기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대요. 레베카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괜히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나의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리는 우리 딸의 자리였는데 웬 여자가 와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 잘 살아. 잘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하게. 100년 해로해. 두 달 뒤 12월이었어요. 마크는 도나와 함께 구매했던 집을 팔고 근처에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집도 새롭게 레노베이션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정원도 만들고요. 뭐 옥수수밭도 만들고 연못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후에 이곳에서 마크와 레베카 부부는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안나, 매기, 벤. 거기다 첫째 입양했던 베일리까지. 총 4명의 자녀를 둔 거죠. 레베카는 결혼 생활에 꽤 만족했어요. 마크가 아빠로서 엄청 잘했고요. 재정적으로나 돈 잘 버니까 또 집안에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도 하고 레베카는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나의 엄마 사라는 여전히 마크와 레베카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베일리 때문이었어요. 물론 베일리가 딸이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도나가 살아있을 때 입양한 아이잖아요. 그럼 사라는 외할머니로서 베일리와의 연을 끊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크와 레베카의 사이를 방해한 것도 아니래요. 진심으로 둘을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한번 사라가 베일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는데요. 이 목걸이엔 여자의 얼굴을 한 참이 달려 있었는데 도나의 얼굴과 비슷했어요. 외할머니가 내 손녀가 죽은 딸을 잘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선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크가 이 목걸이를 보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 목걸이 빼라고 사라한테 왜 아이한테 이런 선물을 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라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래도 내 딸이 입양한 아이인데 엄마가 누구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날 있었던 일로 사라와 마크의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한날 사라는 마크에게 메일 한 통을 받아요. 베일리가 사라를 더 이상 할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고, 뭐 친구의 할머니도 할머니고, 뭐 지나가던 할머니도 할머니고, 다 할머니잖아요? 근데 북미에서 그랜마는 진짜 할머니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이에 이제 할머니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인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죠. 사라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제가 봤던 다큐에서 begg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begging은 구걸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발 내가 할머니로 불리게 해달라고. 나는 베일리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마크에게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도 마크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마크가 원래 알던 그 상냥하고 자상했던 마크가 아니었대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모르겠어요. 마크가 정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나의 가족들과 연을 끊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라의 입장에선 도나가 직접 입양해서 몇 달이지만 친자식으로 아이를 돌봤거든요. 딸이 떠난 뒤에도 사라가 직접 베일리를 몇 달 동안 키웠단 말이에요. 이걸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베일리 얼굴을 보면 딸을 보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좀 잔인하지 않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베일리에게서 물러나기로 합니다. 방법이 없죠. 애 아빠가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또 한편으론 베일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 레베카처럼 따뜻한 사람이 새엄마로 잘 키워준다면 내가 할머니건 아니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이후에 사라는 베일리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고요. 가끔씩 생일 때 카드나 선물을 보내줬대요. 하지만 그것도 베일리가 점점 크면서 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레베카는 새로운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도나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형사 찰리였습니다. 찰리는 항상 이 사건이 뭔가 찝찝했대요. 어떤 점이 가장 이상했냐면, 마크가 사건 정황을 침착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수상했고, 또 마크의 몸에 피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누군가에게, 그것도 흉기를 든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맨주먹을 날려서라도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당연히 몸에 피가 묻었을 텐데 마크의 몸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또 마크는 로저가 머리 앞쪽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로저의 머리엔 총상이 두 발 있었거든요. 첫 번째 총상은 머리 앞쪽에서 발사된 거고, 두 번째는 뒤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또 로저가 마크의 집에 침입할 때 강제로 문을 열고 온 게 아니에요. 뭐 유리창을 깨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도나가 로저를 보고 문을 열어줄 리가 없었죠. 아니, 사건이 발생했을 땐 48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종결시켜 놓고 지금 이런 의혹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로저의 엄마도 아들이 처음부터 결백하다고 믿었대요. 로저는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스토킹이나 살인을 저지를 만큼 대담하지 않다. 처음부터 언론이 모든 것을 부풀려서 보도했고 로저를 마치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도나가 로저를 만나고 무서워서 여동생에게 나 방금 이상한 사람 만났어. 완전 무서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술이 사실과는 조금 달랐대요. 사실 로저는 도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할로윈 때 제가 이 마스크 쓰고 사람들 놀래켜 줄 거예요. 이 마스크의 이름은 돔이에요. 로저는 도나를 태워주면서 할로윈 마스크를 꺼내 들고 자랑을 했고, 그걸 본 도나가 조금 무섭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과장된 표현으로 바뀌면서 마치 로저가 오컬트를 추종하는 사람인 것 마냥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나의 사건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찝찝함을 남기고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8년 10월 마크는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레베카도 함께 갑니다. 이 병원엔 도나의 베프 디안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유독 디안이 마크와 레베카를 노려보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지금? 내 친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저 천벌받을 것들. 그리고 곧 이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집니다. 마크도 엄청 화가 났고요. 당신 말이야.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디안을 완전히 내친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4개월 뒤인 1999년 2월이었어요. 도나가 죽은 지 3년 반이 흘렀을 때였는데, 디안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찰리 형사에게 갔어요. 저기 형사님, 사실 도나가 죽기 전에 저와 마크는 불륜 관계였어요.
도나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네 이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도나의 가족에게도 들어가는데요. 패닉 그 자체였어요. 안 그래도 딸이 사망한 것도 힘든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사라에게 디아는 거의 친딸처럼 내 딸이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되게 믿고 잘 챙겨주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딸을 배신한 상간녀였다? 이건 도나뿐만이 아니라 도나의 가족들에게도 배신을 때린 거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디안이 경찰서에 간 목적이 있겠죠. 형사님, 사실 도나가 죽기 전에 마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나만 없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더 쉬워질 텐데. 그리고 마크는 도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디안에게 너도 좀 가담해, 좀 도와줘 라고 설득했습니다. 디안은 아무리 내가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웠을지언정 살인자가 되는 것은 너무 무서웠대요. 마크가 이렇게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도나가 공항에서 탔던 벤의 운전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벤 운전기사 좀 이상했어. 아니 할로윈 마스크를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크는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로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야겠다. 범행 전날이었습니다. 마크는 디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사랑할 거야? 디아는 알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거의 그래 범행 시작해 도나 죽여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마크의 계획대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디안 내가 하는 말 경찰이 다 믿는다? 너 알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너랑 나랑 끝장이야. 디아는 그의 범행에 침묵했는데요. 둘이 반지도 교환을 했대요. 뭐 무덤까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자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몇 달 뒤, 뭔가 전개가 다르게 흘러가요. 레베카의 등장은 디안이나 마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이크는 디안을 만나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했는데 레베카에게 더 끌렸고 디안마저 버렸던 거죠.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한 번 배우자를 버린 사람이 두 번, 세 번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디안이 항상 레베카를 질투했던 거예요. 베일리랑 가까이 지내면서 언젠가 마크가 자기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레베카와 마크는 결혼도 했죠. 애도 셋이나 더 낳았죠. 결국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디안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도나 사건이 있고 나서 디안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녀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찰리 형사는 역시 뭐가 찝찝하다 했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니까 사건 현장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저의 총상도 마크가 말한 거랑 달랐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로저의 머그컵과 담배가 있었거든요. 아니 살해하러 남의 집에 침입하면서 누가 컵이랑 담배를 가져가요. 또 로저가 가지고 온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치는 마크 거였고 총도 마크가 자기 총으로 쏜 거죠. 로저의 차에는 흉기로 쓸 수 있는 뭐 칼이나 타이어 아이론이라고 메탈로 된 막대기 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진짜 도나를 살해할 목적으로 갔다면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처음 마크가 911에 신고했을 때 마크는 로저를 한 발 쐈다고 말했거든요. 이때 로저는 살아 있었어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라고 마크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기 보러 가야 된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마크는 911과 통화하면서 로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전화를 끊은 뒤에 다시 한번 로저에게 총을 발사한 것이었어요. 찰리 형사는 증거 보관실에 가서 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찾는데요. 어쩐지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마크가 바트 그 운송회사 있죠?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증거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찰리는 마크의 변호인에게 가는데요. 예전에 가져갔던 도나 사건 증거 자료 다 돌려주시죠. 네, 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도 몇 개 있는데 필요하세요? 찰리는 현장 사진이 남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변호인이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사진은 총 3장이었는데 마크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마크는 로저가 도나를 폭행할 때 총을 쐈다고 했는데 어쩐지 로저와 도나의 시신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거리가 있는 거죠. 또 바트, 그 운송회사에서도 마크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진에 나타난 혈흔 분석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회사도 우리 직원이 무고하다는 걸 좀 밝히려고 했었나 봐요. 이 혈액 분석도 마크의 진술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로저의 룸메이트였던 수잔도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건 전날 로저가 왜 남자랑 약속을 잡았대요. 메모에 마크의 이름과 주소, 시간이 나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메모는 나중에 로저의 차에서 발견됐었죠. 당시 로저가 회사에서 정직을 받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이라고 수잔에게 얘기를 했었고 일종의 합의 같은 거죠. 그 메모를 받고 나서 엄청 신나했었대요. 아, 어쩌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잘 해결하고 올게. 그런데 그 길로 살해된 거예요. 로저는 스토커도 아니었고요. 침입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2001년 8월 24일 오전 11시였어요. 경찰은 마크를 그의 직장에서 체포합니다. 레베카 어떡해요? 레베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전 와이프를 살해했고 또 내가 그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베일리가 고작 6살이었어요. 레베카의 막내 아기는 1살이었습니다. 도나의 가족들도 완전 충격받았죠. 딸이랑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마크였는데, 아니, 비디오를 보세요. 얼마나 자상해요? 그것도 이 집에 갓난 아기가 있는 동안 마크가 망치를 들고 도나를 때려 죽였다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가 마크가 무죄를 바랬대요. 레베카는 물론이고 도나의 친정 엄마, 아빠도 마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딸이 그것도 남편에게 망치로 맞아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 재판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7년이 지난 2002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요. 로저의 변호인과 마크의 변호인이 팽배하게 싸우는데요.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크의 변호인은 로저가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신의 일자리를 뺏은 도나에게 복수한 것이라고 했고요. 로저 측 변호인은 마크가 로저에게 연락해서 회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협의를 하자고 집으로 유인했고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크가 로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식탁 위에 로저의 담배와 머그잔이 있었다는 거죠. 배심원의 의견은 마크가 범인인 것으로 기울었고요. 결국 그는 유죄를 판결받았어요. 1급 살해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는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로저의 가족들은 판결을 환영했고요. 형사 찰리는 초기에 수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나와 로저의 가족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레베카와 도나의 가족들은 마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2006년 마크의 판결이 있고 4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일리노이 교정센터에 보내진 마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마크가 교도소 안에서 2건의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는 사람을 시켜서 디안을 살해하려고 했고요. 또 자신의 어린 친구인 잭버리도 해치려고 했습니다. 마크의 보석금이 100만 불이었대요. 13억 정도인데 이 돈을 제프리에게 부탁했는데 친구가 거절한 거죠. 근데 거기에 화가 나서 제프리를 납치해서 100만 불을 뜯어내고 살해하라고 감옥 안에서 일을 꾸밉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35년형이 더해졌어요. 이 일로 마크는 더 이상 아내 레베카와 또 도나의 가족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레베카는 감옥에 있는 마크와 이혼했고요.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제 애들이 다 컸겠죠. 베일리는 성인이 되었고요. 레베카도 이런 살인자랑 결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해보면 레베카의 오빠가 사람을 정확히 봤죠.
마크 좀 이상해 보인다. 결혼하지 말라라고 반대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은 더 이상 윙어라고 불리지 않았고요. 엄마의 성을 따라서 시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베일리가 24살이 되었을 때 레베카는 베일리를 데리고 도나의 가족을 찾아가요. 도나의 가족은 베일리가 3살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그 뒤에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대요. 사라는 여전히 부엌에 아기 베일리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인사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베일리가 자신의 손주 중 한 명이다. 지금껏 함께 보내지 못했던 생일 몰아서 즐거운 시간 갖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아는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마크의 죄를 진술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디안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래도 도나와 로저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진 못할 거예요. 오늘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